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를 꾸며주시는 두 분입니다. 소셜랩 접경실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 특히 여권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른바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국토보유세 이야기를 그 전부터 좀 해왔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결국 토지 공개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걸 좀 한번 좀 그 학술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 국유지나 공유지는 뭐 당연히 그런데 내 땅 갖고 있는데 왜 사유재산 가지고 자꾸 공개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그러면 토지는 공공재다 이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사유지도. 예, 사유지조차도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 이거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사유지인데 왜 그게 공공재입니까? 정리 잘 하셨던데 먼저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유명한 대사인 오늘 거들기만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게, 그럼 조영근 소장이 좀 예. 정리해. 왜 사유지가 공공재예요? 아니 뭐 이게 저희가 너무 뚜렷한 얘기지만 토지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한정돼 있는. 예, 한정돼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요. 예. 물론 이제 극히 예외는 있죠. 뭐 해안 간척을 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봐야 그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 뭐 증가일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노동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본질적으로. 예, 그게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그 상품의 조건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게 상품의 요건이 안 됩니다. 아니 황무지를 개간하면 노동이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그렇죠. 여기서 이게 사실은 천부성이라고 지금 뭐 정계 뭐 유명한 그 토지에 대한 정의지만 예. 사실은 뭐 이제 하늘이 부여했다 뭐 이런 말이지만 자연자원이고 그것도 한정된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유재산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저희 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남베트남 같은 사례가 벌어집니다. 남베트남이 패망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남베트남은 뭐 데모 많이 하다 죽었다, 뭐 저기 망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어릴 때는 반공 교육 받았습니다만 네. 핵심은 농지 개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당시 토지 개혁을 못해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근데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 이게 토지 가치가 예.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 가치. 왜냐하면 토지 가치는 자기가 아무리 개간해놓고 뭐 해놓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이면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 주변 이제 사람들이. 사실 요거는 이제 예. 또 제가 제일 먼저 짚으려고 앞에다 적어놓은 얘기긴 한데 소위 주류 경제학 관점에서 소위 이제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하면 그 빨갱이 아니냐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아주 많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아 그래요? 헌법에 아예 반영한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더 구체적인 법률이나 정책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류 경제학 관점에서 봐도 토지 가격의 상승과 변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이제 경제학 용어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이나 투자에 의해서 그 가격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효과에 의해서 타인의 시키면 제가 요만큼 땅을 갖고 있는데 값이 그러니까 내 땅값이 더블로 뛰었어. 예. 왜? 그러니까 옆에 도로 개설 저게 예. 나오면서 예. 그럼 나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게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땅값이 비싼 게 강남 분들이 그 땅을 잘 가꾸고 예쁘게 만들어서 그 땅값이 그 강남 분들이 땅값 된 거기다가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료 줘가지고 옥토가 된 거 그렇죠. 아니니까. 예. 사실은 강남이 있으면 지금 현재 모든 교통망이 다 강남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교통망 깔아준 사회 간접자본 같은 경우에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관점에서 이런 식의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 그러니까 땅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네네. 갖고 있는 건 좋으신데 네네. 땅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수익을 거둔다면 네네. 그건 당신의 노력 때문에 거두는 수익이 아니니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좀 약간 걷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 얘기인 그걸 거죠, 간단히.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관점에서 효율적인 겁니다. 예.
그게 토지 공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걸 토지 국유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거 예. 의아한 사람 예. 되게 많아요. 예. 그냥 예. 토지는 사유화할 수 있어요. 음. 토지는 개인이 가질 수 있지만 그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불로소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환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죠. 그게 이제 그걸 토지 공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럼 이제 세금을 어떻게 그러면 그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인가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모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다양한 정치적 모델이 존재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제도가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내 돈 가지고 땅 사고 파는데 뭐 허가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들어가면은. 네, 그렇죠. 그잖아요. 예, 예. 근데 역사적으로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학문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언제예요? 토지 공개념 제가 이제 그 정확하게 토지 공개념 자체가 등장하는 건 많은 분들이 헨리 조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토마스 페인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예, 오우. 이게 이제 그 18세기 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마스 페인이 이 농업적 정의라는 책을 쓰거든요. 예, 소책자를 하나 쓰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유물로 주셨는데 오호. 우리가 이미 다 사유화를 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우리 후대들은 사유화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다 차지했다는 거 법적으로. 그러면 이 후대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기금을 만들자.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18살에 이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확하게 아마 18살이었 겁니다. 18살에 이르면 이 젊은이들이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데서 인생 출발 자금을 주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금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는 데 대한 사유화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 권리를 보상해 주는 거로 그 한 해 농업하는 사람들이 얻는 수익의 절반을 기금으로 주자. 거기서부터 사실은 토마스 페인도 요즘 예. 개념으로는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그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토마스 페인 아니에요? 그런 발상의 원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료가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토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지 공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예, 토지가 예. 일종의 공동자산인데 그거는 우리가 미리 차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몇백 년 전 인물이 상당히 급진적이었어요. 예, 그 부분은. 예. 근데 아무튼 그럼 헨리 조지는 또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 헨리 조지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토마스 페인을 했으니까. 예. 예, 말씀 좀. 예. 헨리 조지는 뭐라고 했는데? 아니 오늘 그쪽에 다 정리해 놓고 오셔가지고 왜 서로 밀어? 그냥 하지. 아니 그 헨리 조지 같은 오늘 경우는요. 역사를 맡기로 했기 예, 때문에 헨리 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이렇게 좀 광분한 케이스죠. 이게 왜냐하면 헨리 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산의 3요소인데 예. 우리 경제학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생산의 3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라 그래놓고 쭉 읽어다 보면 토지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것 같다. 예, 토지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경제학 교과서 쭉 보시다 보면 그 소위 노동과 자본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0세기 주류 경제학 그리고 20세기 자파 경제학도 다 노동과 자본밖에 안 다뤄요. 이게 토지 문제를 안 다루죠. 그런데 19세기에 이게 헨리 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동과 자본이 실컷 생산을 위해서 일을 해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생산과 이익의 양을 땅을 가진 사람이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예. 네. 그리고 생산량의 증가보다 지대의 증가율이 높으면 이게 도대체 지대의 증가율이 높으면 노동자들은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지대라고 예. 하는 개념이 약간 확장을 하면 열심히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그 판매하고 해서 그러니까 수익 거두면 건물주께서 싹 걷어가시고. 그렇죠. 요즘 임대료.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지 뭐. 딱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딱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송정경 선생님께서 헨리 조지 책이 성경보다 많이 팔렸다는 게 사실인가요라고 물으셨는데요. 성경보다는 덜 팔렸습니다. 근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아 잠깐만.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팔. 예, 당시에 엄청나게 팔렸대요. 당시에는. 야, 예. 인쇄 수입이 엄청. 예. 예. 아무튼 계속 이어가 주시면. 예. 그래서 헨리 조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거기에 광분한 나머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른 세금조차도 다 필요 없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심지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토지를 한 보유세, 토지 보유세, 토지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인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대가 지금 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헨리 조지는 자본과 노동이 연합해서 지대에 맞서 싸우라 그래요, 사실은. 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지대에 맞서 싸우라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대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요즘 예. 개념으로는 무식한 질문 하는 거 헨리 조지가 대한민국 화법으로 하면 좌파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헨리 조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유지상주의자 중에 한 명이죠. 아, 좌파도 아니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헨리 조지는 이런 지대가 자본주의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답게 돌아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생산에 관여하지 않은 토지가 들어와서 그 이익을 걷어가는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왜곡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을 자본주의 시장답게 돌리려면 이 토지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래서 심지어 다른 세금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재산세가 그 1년에 2번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토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재산세 매기고 있으면 그러면 구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세금을 내고 있으면은 그 뭐 토지 공개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금 내고 있는 우리가 저기 뭐 예를 들면 자동차세 내고 있으면 자동차 공개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자동차 비교야. 공개는 되게 싼빠간데요. 괜찮은 비교. 그러니까 정리 좀 해주셔야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초과학 이윤 뭐 이렇게 그 회수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핵심 개념은 자원 배분을 왜곡한 부분.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나왔지만 그 부분을 얼마만큼 정상화시킬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그걸 거둘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하나 사례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토지 공개념을 실행하는 나라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뭐 도시국가이긴 합니다만 전 국토의 90% 이상이 국유란 말이에요. 토지의 90% 이상이. 땅덩어리도 좋겠네. 그다음에 주택의 80% 정도쯤은 역시 국유의 임대주택이죠. 아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건물 주시고 토지 그렇습니다. 주시고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임대료를 거쳐요. 예. 예, 다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외부 효과에 의한 왜곡이 거의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거기 야, 나머지 심플하고 좋다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사적인 부분 토지는 10% 정도쯤 그다음에 주택은 한 20% 정도쯤에 이 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왜곡 정도가 굉장히 낮겠죠. 사실은 그러겠죠.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혀 이런 게 없고 완전히 100%인 나라들은 그냥 이 사유가 100%인 나라들은 그야말로 복골복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환수되어야 되는 세금으로 환수되어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 토지세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마도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지금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쯤 심하냐면 한국의 불평등이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농지개혁 직전보다 더 심해요. 농지개혁부터 심해졌죠. 예,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합니다. 예, 한국의 정광수 토지 불평등이 선생님이 그때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청취자들 중에서 예. 내가 그것 때문에 토지세 많이 내게 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더 행복한 분입니다. 행복한 구체적으로 분. 한번 그럼 데이터를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지금 토지 편중이 심한 건데요? 그 지금 일단은 저기 지금 현재 이 토지 여기 우선 여기 적혀 있는 거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예, 제가 예. 미리 찾았는데요. 예. 이게 2012년 기준으로 개인 상위 1%가 면적으로 보면 대략 55%. 와, 아니 그리고- 전 국토의 55%를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다고요? 예, 상위. 와, 예. 그리고 그래요? 상위 10%가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국부의 86%입니다. 예. 그렇지. 예. 그런데 토지 개혁하기 직전, 농지 개혁하기 직전인 상황, 그러니까 1945년, 46년 시점, 네. 이 시점에 우리나라 농지의 중에서 소작지 있잖아요, 소작지. 소작지가 3분의 2고 네. 3분의 1은 자작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작지가 3분의 2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많아도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통계 수치 방법이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불균형한 수치로는 3분의 1의 자작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어떤 시골 가면은 그 시골 마을의 거의 모든 땅은 그 양반 한 집안이 다 갖고 네네. 있고 그렇죠. 나머지 마을 주민은 거기 이제 소작 붙여 먹고 사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지주 내지 부재지주 뭐 또 이제 그
서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예. 그냥 마름이 그냥 쫙 걷어가는 이런 것만 상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이 더 심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의 농지 개혁이 여러 가지 사유로 뭐 실제로 잘했던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또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또 좀 행운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로 꼽히는데요. 3분의 2가 소작지라고 그랬잖아요. 3분의 1만 자작지였습니다. 근데 농지 개혁이 끝난 다음에 1950년대 초가 되면 자작지 비율이 96%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조금 먼저 토지 개혁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같이 했습니다. 거의 같이 같은 방법으로 미군정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본이 90% 정도. 아니 그러니까 자작지가 96%였다면 쉽게 말하면 어떤 투기나 이런 목적으로 땅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죠. 다 예. 농사짓고 있었다. 이 얘기죠. 다들 그렇죠. 작은 소규모 토지 보유자가 돼서 그렇죠. 내 땅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상위 10%가 97%를 갖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 농지 개혁 때보다도 말할 수 없이 더 불평등한 사회. 이 정강수 선생님이 계산한 토지 진위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토지 진위 개수가 원래 0부터 1 사이에 있고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가장 불평등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0.8이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토지 한국의 이제 그 진위 개수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소득 진위 개수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자산 진위 개수가 안 나오는 게 뭐 아쉬운데 그 참 여러 가지 기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금융자산 그다음에 이제 토지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토지경제학에서 제일 유명하신 정강수 교수님의 통계 자료를 인용했지만 대체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0.8 수준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거냐면 극심한 저희가 그 소득 진위 개수가 대체로 0.3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 갖고도 0.3 이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 근데 한국이 0.3 내외의 이 저희 소득 불평등 진위 개수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느끼잖아요. 0.8 수준이면 어떤 수준이냐 하면 거의 완전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보다 더 불평등하기 힘들 정도로. 예.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지금 토지 소유 불평등 정도는 극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 착시가 있었던 게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은 다들 주택을 생각하고 아니에요. 예. 그죠? 주택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 먼저 주택 보급률 따지면 100% 넘어선 지가 언젠데 왜 그런데도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이 많으냐?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택이 아니라 토지가 더 심한 거네요. 예, 간단히 이게-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 예를 들자면요.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재벌 대기업이 엄청 적극적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것도 경우는. 개인도 아니고 기업이라고요. 예, 기업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기업이 많이 갖고 있죠. 그 이게 보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토지가액이 350조 원에서 980조 원으로 630조 원이 증가했고요. 예, 그 비중은 63.9%에서 73.6%로 약 10포인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의 토지 소유액은 784조 원이 증가해서요. 그 가운데 80.4%가 상위 1% 기업, 재벌 대기업의 수중에 쉽게 들어갔다. 말하면 설비 투자하고 땅 투자했구만 그런. 예, 그렇죠. 그 그런 거죠. 1960년대부터 장기 통계가 있는데요. 예. 장기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한 것보다도 토지 투자를 한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설비 투자 열심히 하고 기술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보다 땅 사놓고 그거 굴리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가끔 전화 와서 사장님 좋은 땅 있는데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 있었거든요. 네. 좀 자세히 좀 응대 좀 할 걸 잘못했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한국의 기업들이 열심히 자기 본연의 활동을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조차 토지 공개념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아까 조영근 소장이 남베트남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망한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 대만이 예.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당시 미군정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짧게 저기 시사 사전 시절에 한번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동아시아에 강력한 영향력 갖고 있었잖아요. 군정 통치하고 있었고 대만은 뭐 군정 통치는 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강했고 당시 미국이 초창기에는 별로 토지 농지 개혁 이런 데 관심 없었어요. 이 사회를 뭐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다가 일단은 중국에서 공산당의 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49년에는 결국 넘어갔고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출신으로 러시아 혁명 그 러시아 정권이 망하는 걸 본 그러고 미국으로 망명한 울프 라데진스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농지개혁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과 논리를 세운 다음에 설득을 해요. 사무친 얘기였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미국 국무성의 입장이 돼서 농지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하던 메가더를 이분을 직접 파견합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자문관이었구나. 예. 네, 메가더도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는 특사로 와서 메가더를 아주 설득을 합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된다.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막으려면 그래서 메가더 그런 거냐? 그러면 해야지. 이러면서 분위기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모두 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지주의 토지를 3정보 이상 9,00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보가 3,000평이에요? 예. 오, 그거를 유상 몰수해서 그 다음에 땅 없는 농민들에게 9,000평까지 유상으로 분배하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토지에서 난 걸로 분할 상환을 하죠. 세 나라가 똑같아요. 다 이게 결국은 그 양반의 흔적인데요. 세 나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세계은행에서 2004년에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뭐냐면 1960년부터 2000년 40년간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들의 원인이 뭘까를 1960년 시점에 그 나라의 토지 분배가 얼마나 균등했나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하면 한국, 일본, 대만이 1960년 시점에 토지 분배 균등도가 가장 높은 세 나라입니다. 그러고 40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세 나라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세 나라가 가장 평등한 자산이 가장 평등한 상태에서 정말 그 뭐랄까 의욕 넘치게 한번 잘 살아보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성공했던 그런 거라고 본다면 베트남은 그 무렵에 되게 혼란스러우면서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메카시즘이라는 게 닥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극단적인 반공주의. 이때부터는 생각이 확 바뀌어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농지개혁 같은 거야. 베트남은 이 시기에 농지개혁 과제가 제기가 돼요. 남베트남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고딘디엠이라고 불렀던 그 유명했던 독재자죠. 남베트남의 응오진지엠이라고 하면 게 그쪽 발음에 더 가까운가 본데 이 사람이 10년간 독재를 하던 시절에 그래도 농지개혁 너무 요구가 강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결국은 흉내를 내면서 합니다. 1957년에 아마 하는 걸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국의 압력도 거세지 않고 이 사람들 어차피 다 지주 편이에요. 정권이 농지 분배 상한선을 100정보로 합니다. 100정보. 안 한 거네요. 100정보로 한다는 것은 30만 평이 30만. 예, 100정보로 한다는 것은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 그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게 결국은 남베트남 사회에서 끊임없는 갈등.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 가지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북쪽에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베트남 사회에서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불러일으켰던 것이고 결국은 남베트남이 패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선가 이제 얼핏 책을 보니까 이제 바로 그 이제 그 어떤 그 부의 어떤 그 편중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거기 토지가 나오는 거. 근데 그 부의 편중에 쏠리는 것이 또 주로 대부분이 화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베트남 같은 경우. 그래갖고 이제 그 보트 피플이 나타나잖아요. 네. 1차, 2차, 3차가 나타나는데 네. 1차 보트 피플의 상당 비중이 그때 이제 화교 출신들. 예, 화교죠. 예.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거의 화교입니다. 예. 상권을 거의 다 장악을 했었고 예, 부를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다 보니까 예. 불평등에 따른 반발 심리가 있는데 그 대상이 또 뭐냐 화교들이니까. 예. 베트남과 중국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또 보트 피플로 이어졌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던데 토지도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 맞습니다. 맥락에서 예.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예.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토지 공개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갈래로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세금 매기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진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제 주로 야권 후보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여권 후보 안에서 이제 그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던 건 노태우 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 저희 생생히 기억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 정책을 열심히 했던 두 정부가 네. 그 노태우 정부랑 노무현 정부였죠.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네. 때 그 일기 신도신가 그 조성을 했던 것도 노태우 정부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토지 공개념도 토지 공개념 3법을 제정했었죠. 그러니까요. 택지 소유 근데 상한법. 헌재의 네. 위헌 판결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렸죠. 예, 뭐 택지 소유 상한법, 토지 초과 이득세법, 예, 예. 개발이익 환수법 세 개가 다 근데 이때 그게 있었죠. 아니 예. 왜 그게 위헌 판결에 나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요. 예. 이게 택지 소유 상한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한해서 허가 없이 가구당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헌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1998년에 이제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초과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 예. 초과 이득 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서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예. 1998년에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 사실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이거 입법에 나섰으면 되는 맞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보완 입법 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안 예. 한 거죠. 안 한 거죠. 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보완 입법을 해서 살아남았던 게 개발이익 환수법이거든요. 음. 이 개발이익 환수법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산정 방법, 지가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게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폐지 위기를 맞았는데 국회가 신속하게 개정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건데 이제 가끔가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 이제 개념을 어떻게 쓸 거냐. 여기서 이제 학문 세계에서의 개념과 그냥 그 저작거리의 개념이 약간 다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토지 공개념이니까 많은 아까 잠깐 김만권 박사가 그 네. 말씀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국유한다는 얘기냐? 예, 예.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대명천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국유화하고는 물론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과거의 그 3법을 넘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입법도 좀 저는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토지 비축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예,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공공이 음. 일정한 정도쯤에 비율로. 공공 용도를 위한 토지를 비축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목표치가 설정돼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주 우리가 이런 간단히 말하면 임대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금 잠깐만. 서울시에 땅이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비슷한 얘기했다가 그 윤희숙 의원이 뭐 이게 집이 정부미냐라고 뭐 또 욕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제가 그 뉴스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런 맥락이 있을 텐데 예. 토지 비축제 같은 거를 실행하는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리고 핀란드도 있을 겁니다. 핀란드도.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그거를 갖다가 사요. 사서 우리가 저기 지금 뭐 부동산 문제 특히 그 아파트 집값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으려고 해도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린벨트를 푼다는 등 한강의 도로 위에다가 뭘 짓겠다는 등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는 사실은 이 여러 특히 그 노벨상 받으신 경제학자들도 지적하고 하는 거지만 비싼 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비싼 동네. 좋은 동네 지어야죠. 좋은 동네 예, 지어야죠. 강남 같은 데 많이 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됐던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정부가 돈 풀어서 토지를 사들여서 비축했다가 네. 나중에 푸는 게 아니라 강제 수용을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에서 뭐안 내놔 너 죽을래 이렇게 해갖고 강제 수용하면 그 쉬운 길일 수도 그걸 왜 했겠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왜곡돼서 이렇게 좋은 근데 지금 거예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 지금 사적으로 분양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나쁜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기억나십니까? 국민임대 주택이요. 국민임대 주택을 노태우 정부 때 25만 호 짓겠다고 공약하고 21만 4천 호를 짓고서는 그때 지은 게 지금까지 답니다. 더 이상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국민임대주택의 60%가 우리는 노원구하고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만 몰아놨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국민임대가 이제 가장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강남에 지어야 돼요, 많이. 사실은 골고루 지어야 되는 겁니다. 골고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주택을
몰아서 지으면 빈민 지역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가 뭐 요즘에 소셜 믹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그 초과 뭐 저기 뭐예요 그 뭐 초과 주택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걸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꼭 적극적으로 공공이 역할을 하게 하려면 토지비축제 같은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이렇게 뭐 비축은 둘째치고 예, 비축했던 반발은 더 심하겠죠. 아마. 비축했던 그린벨트까지 풀고 있는 분인데 네.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도시계획 딱 이제 지도 놓고 그러니까 그 선거 가면서 이제 짜가지고 정보세 나가면 투기하고 이제 별별 이제 짓거리가 이제 여기서 연출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근데 아무튼 좀 오늘 좀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좀 친근해질 필요가 있다. 예. 너무 무서워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상위 10%가 거의 97%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모든 게 좀 다 드러나는데 토지 공개념에 따라서 어떤 그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거의 99.9%의 촌철님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네, 괜히 걱정하지 마시라. 상속세보다 더 아마 아 근데 저는 진짜 저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요. 왜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걱정할까? 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예.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타심 때문에 이타심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휘하셔도 부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셔도 좋을 이타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잘못 이해하고 있겠어요? 그게 네. 전 국민의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는 언론 보도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맞습니다. 이야기해서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세금 폭탄 이렇게 하면 네. 99%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짜 있다고 해도 세금 폭탄도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특히 보수 언론들 쪽에서 이게 뭐 저희 징벌적 과세다, 뭐 재산 몰수형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까지 과격하게 쓰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아닙니까? 정말 자본주의 천국.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소득세 최고 세율 규관이 90%가 넘었거든요. 네, 뭐 정말 이게 뭐 그럼 돈 벌지 말란 말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 사실 또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이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자본주의 제일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 자본주의 황금기 아닙니까?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지고 국민적인 합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정치 세력이 일관된 비전을 갖는 게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권도 너무 겁먹지 말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철학이라면 좀 밀고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사 카페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의 경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조금 전에 김부겸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집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하는 것 빼고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워낙 심각하니까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 조영근 소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